유럽에서 가장 강한 군대는 우크라이나군입니다. 우리가 한 말이 아니에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유럽 최강 군대로 인정했어요. 푸틴은 이를 싫어하고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거는 타당합니다. 이제 유럽의 미래는 우크라이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에게는 악몽이 현실이 된 것처럼 미국의 인정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카드를 쥐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5월 14일 팍스뉴스의 션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그 대담한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인사들과 함께 중국으로 향하는 에어포스 1에 앉아있던 루비오는 해니티에게 유럽 내 어떤 군대도 우크라이나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는 우크라이나 군대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크렘린궁에 충격을 줄 만한 발언이며 푸틴이 미국이 결코 인정하길 원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루비오는 우크라이나가 유럽 최고인 여러 이유를 제시했으며 서방의 군사 지원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곧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루비오가 말하길 이 두 가지가 우크라이나를 다른 모든 나라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비할 데 없는 전투 경험과 전쟁에 대한 비대칭적 접근 방식이 있는데 이것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는 방식에 대해 우리가 안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놓았습니다. 전투 경험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루비오는 우크라이나가 더 강한 이유는 분명히 그들이 받은 많은 지원 덕분이기도 하지만 전장에서 얻은 경험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힘들게 얻은 전장 경험은 우크라이나와 유럽 전체에 매우 소중하다는 점을 과소평가해선 안 됩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그리고 미래에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야 할 수도 있는 나라들은 수년 동안 실제 전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을 예로 들어보죠. 영국이 마지막으로 참전한 대규모 전쟁은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진 아프가니스탄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영국 군인들이 보여준 용맹함은 결코 폄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와는 매우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푸틴의 군대는 게릴라전을 벌이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수십만 명의 병력을 소모전에 투입해 상대를 끊임없이 밀어붙이며 방어로 몰아넣습니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런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 유럽 대부분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 심지어 나토 회원국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투 경험 가치는 오래전부터 인정받아왔습니다. 루비오는 최근 이를 강조한 인물로 우크라이나 미국 관계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지만 비슷한 의견을 낸 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에는 나토 국제군사참모부장인 라미지우스 발트리나스 중장이 우크라이나 장교들이 나토의 집단적 기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나토에는 러시아와 같은 국가와의 전쟁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하는 수많은 교리가 있습니다. 그중 많은 것들이 여전히 중요하며 특히 공중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러시아를 상대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것은 우크라이나라고 발트리나스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토는 그 나라로부터 배울 점이 많습니다. 2026년이 되자 유럽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의 전투 경험이 우크라이나군을 대륙에서 가장 강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합니다. 루비오가 그 발언을 하기 약 한 달 전,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우크라이나만큼 군사 경험을 쌓은 유럽의 군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츠는 독일이 우크라이나와 협력해 우크라이나의 군사 구조를 더 배우는데 관심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푸틴 같은 독재자를 상대하는데 독일이 모르는 것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4월 25일, 체코 군사분석가 오타카르 폴틴 대령은 UKR 인폰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유럽 최고라는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더는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미 유럽군, 즉 우크라이나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폴틴 대령이 말했습니다. 유럽군에 대한 언급을 기억해두세요. 곧 다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군대를 능가하고 저지할 수 있었다면 이것만으로도 이미 하나의 승리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폴틴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고 전투 경험과 의지가 뛰어나다고 덧붙였습니다. 체코 대령은 우크라이나가 유럽 최강 군대가 된 것이 단지 경험 때문만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불굴의 의지가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종말을 바라는 독재자에게 굴복하지 않으려는 국민의 의지로 4년 동안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투 경험이 우크라이나의 힘의 핵심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이러한 견해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가 우크라이나 영웅들이 우크라이나를 유럽 전체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든다고 강조해왔으니 루비오, 나토 사령관, 유럽 정상, 분석가들이 같은 말을 하는 걸 보면 매우 기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의 경험이 타인에게도 도움될 수 있음을 입증하려 합니다. 걸프 지역에서 약 200명의 우크라이나 드론 전문가들, 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과 협력해 러시아가 수년간 우크라이나에 사용해온 바로 그 샤이드형 드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적으로 핵심 방위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러시아와의 대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상자는 다시는 닫을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경험 많은 전투부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적절한 전술이 함께해야 합니다. 루비오는 이 점에서 우크라이나가 정말 뛰어났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전체 군대는 러시아와의 전투에 몰두하면서 매일 유럽의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전장에서의 적응으로 활용하는 방식이야말로 우크라이나를 지금처럼 강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노비오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전쟁의 필요성으로 새로운 전술, 기술, 장비를 개발해 하이브리드 비대칭 전쟁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국 국무장관도 맞는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침공을 시작한 이후 우크라이나는 혁신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제는 훨씬 더 큰 세력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물론 드론이 이 변화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와 거래를 하길 원하는데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요격 드론이 값비싼 서방제 방공 미사일 대신 이란제 샤헤드 드론에 대응하는데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자체에서도 드론의 우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상업용 드론을 개조해 소형 탑재물을 실어 러시아군을 공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드론들은 계속해서 더 좋아졌습니다. 해상 드론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자체 해군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TBP 월드에 따르면 5월 16일부터 17일 사이에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해양경비대 선박 한 척과 다른 46개의 표적을 파괴했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대는 드론의 효과를 직접 경험했고 여전히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함대 군함의 3분의 1, 이 바닷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내부 모두에서 드론은 루비오가 강조한 비대칭 전략의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병사들이 전선에 접근하기도 전에 괴멸시키는 살상지대를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구축했습니다. 정령지와 러시아 본토 모두에서 러시아 군사 자산과 석유 시설을 겨냥한 장거리 타격은 푸틴의 전쟁 기계를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우크라이나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드론이든 비대칭 전략의 중추를 이루는 다양한 기술이든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럽 정책 분석센터 시파가 지적하듯이 우크라이나는 전선에 투입해야 하는 병사의 수를 최소화하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전선에서의 직접적인 노출은 데이터 분석, 원격 작전, 그리고 지금까지 유럽의 어떤 군대도 필요하지 않아 고려하지 않았던 공학적 성과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시파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가 조준하는 전선 표적의 80, 85%의 드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CEPA는 2026년 우크라이나가 8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할 예정이며 우크라이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비대칭 전략은 드론 외에도 더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이 드론들 뒤에 있는 기술과 다른 무인 시스템들이야말로 우크라이나를 유럽 군사력의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린 정말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그 기술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버튼을 눌러서 저희 채널의 다음 소식을 항상 받아볼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기술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는 전투에서 인공지능, 즉 AI의 활용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4월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에는 AI 관련 군사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 2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기업들은 AI와 드론 결합 등 300여 개 AI 개발을 공동 담당하며 모든 개발은 우크라이나가 혁신과 지원을 위해 만든 브레이브원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의 비대칭 전략을 이야기할 때 그 브레이브원 플랫폼만으로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브레이브원 통해 우크라이나는 분산된 방위산업의 지원과 자금을 제공해 러시아 공격으로 방위산업이 파괴돼도 취약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브레이브원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혁신에 기반한 국가에게 분산된 기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화된 플랫폼을 영리하게 활용하는 것은 천재적인 발상입니다. 여기서 더 이야기할 내용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상 로봇 개발은 기계가 전선에서 병력 대신 물류를 처리하고 4월에 맞듯 러시아 진지 점령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걸프 지역에서 큰 수요를 보이고 있는 요격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매달 우크라이나 영토로 발사하는 장거리 드론의 거의 90%를 요격할 수 있게 해준 혁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값비싼 기술 대신 비용 효율적인 무기로 러시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유럽 여러 국가도 그 가치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의 크고 작은 제조업체들이 우크라이나 드론 개발을 모방하려 경쟁 중이라고 가디언의 제스퍼 졸리 기자가 5월 열흘 보도했습니다. 그는 영국 스타터 스카이커터를 언급하며 이 회사가 3D 프린터로 요격 드론 동체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루비오가 언급한 비대칭적 전쟁 접근이 없었다면 그런 사업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럽 전역의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영감을 받거나 혹은 우크라이나와 직접 협력하면서 푸틴이 벌이는 전쟁에 대비해 자국을 준비시키려는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크라이나의 비대칭적 접근이 루비오의 말처럼 유럽에 큰 가치를 지님을 보여줍니다. 이제 미국 국무장관이 언급한 다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강국이 된 이유 중 하나가 미국과 유럽 대륙의 파트너들로부터 받은 군사 지원의 수준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루비오가 이 점을 지적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킬 연구소와 우크라이나 지원 추적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거의 1,340억 달러의 지원을 받았고 유럽으로부터는 추가로 2,410억 달러를 받았으며 아직 배정되지 않은 2,080억 달러의 추가 지원도 약속받았습니다. 펄과 같은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 유럽,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었던 서방 무기들을 함께 획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과 F-16 항공기는 우크라이나가 받은 서방 무기 중 가장 두드러집니다. 전자는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최고의 시스템이기 때문이고 후자는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어떤 무기보다도 더 많은 공중작전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자신들의 힘을 보여줄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F-16을 예로 들어봅시다. 이 전투기들은 새로운 서방 전투기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본질적으로 다른 전투기로 업그레이드한 국가들로부터 남은 전투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비난하려는 건 아니며 우크라이나는 F-16을 소중히 여깁니다. 앞서 언급한 전투 경험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구시 플랫폼도 여전히 가치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4년 12월 우크라이나가 F-16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한 우크라이나 조종사가 한 번 출격해 순항미사일 6발을 격추하는 세계 최초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 업적은 유럽에서 최고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 집중하는 나라만이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F-16 출격에 적어도 비행을 도입하도록 적응했는데 이는 기존의 모든 나토 교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결국 모든 것은 적응에 달려 있습니다. 적어도 비행 시 우크라이나의 서방 전투기는 러시아 방공망이 취약하지만 적어도 비행하면 F-16으로 공격하면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크라이나가 기존의 규칙을 다시 쓴 또 다른 사례입니다. 혁신과 경험이 결합되어 신형 무기나 서방 장비 모두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유럽 최강 군대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더 강한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비오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최대의 현역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90만 명의 현역 군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러시아의 132만 현역 군인에 비하면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군사력의 순수한 형태로 본다면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다른 어떤 군대보다도 훨씬 앞서 있습니다. 러시아를 상대할 때는 규모가 중요합니다. 한 나라가 비대칭 전술을 만들어 단순한 병력만으로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전투를 치를 수 있게 되었더라도 말이죠. 2025년 말 미국이 제안한 28개 조항의 평화한 대로 우크라이나가 군대 규모를 60만 명으로 줄이게 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터키의 2배에 달하는 군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터키는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유럽에서 가장 큰 군대를 가진 나라로 러시아는 제외한 수치입니다. 그런 규모의 군대의 실전 경험, 비대칭 전술의 천재성, 그리고 서방의 무기까지 더해지면 진정한 유럽의 초강대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방금 평화 협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이 협상에 대해 언급했죠. 당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힘을 인정하는 것이 협상에서 푸틴에게는 악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협상은 루비오와 미국의 기대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루비오는 해니티와의 대화에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지만 그 외에도 몇 가지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루비오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평화 협상 노력에 대해 대통령은 그저 전쟁이 끝나는 걸 보고 싶어 합니다. 그는 이 전쟁이 미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이 맞습니다. 양측 모두에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향후 20년간 재건에 힘써야 하며 러시아 경제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루비오는 러시아가 매달 1만 5천, 2만 명의 병력을 잃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는 그 병사들은 부상을 입는 게 아니라 죽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매달 병력 손실이 5배 많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아주 단순한 이유로 중요합니다. 이 발언들은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실제보다 더 약하다고 미국을 속이려 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푸틴은 평화협상에서 유리해지려 2025년에 상당 기간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러시아를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묘사하려 했습니다. 가끔 이런 조작이 효과 있어 보였습니다. 12월 도널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러시아는 1년 동안 우크라이나 영토 약 1%만 점령했고 약 41만 5천 명의 병력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장을 반영하지 않는 평화 합의만 바라며 겨우 버티는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려 했지만 마르코 루비오는 우크라이나가 유럽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 그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악몽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침공의 끝을 예견한다는 블라디미르 푸틴은 더 이상 미국을 속일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제 평화협상의 주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나라도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이 묘사하려 했던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어느 나라보다 강하며 미국도 이를 인정합니다. 푸틴 대표단이 협상에 나서도 우크라이나의 패배는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루비오와 동료들은 그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경제에 가해지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의 규모와 우크라이나가 사상자 수에서 러시아를 앞섰다는 사실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군대를 주시합니다. 비대칭 전력의 괴물 같은 존재로 성장한 이 군대는 유럽 안보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제 카드는 푸틴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힘도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평가와 우크라이나가 유럽, 걸프 국가 핵심 방위 파트너가 되기 위한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그 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에서 푸틴은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푸틴의 요새가 되어야 했던 곳이 강력한 우크라이나 군대가 빼앗긴 반도를 해방시키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면서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앞으로 올라올 컨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